레고랜드 사태로 불안한 자금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에 이어 한국은행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회사채나 공사채 발행이 여전히 순조롭지 못하면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마크 모비우스 캐피털 파트너스 설립자가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증시 약세장의 끝이 가까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유망한 투자처로는 반도체와 금 채굴 업체를 꼽았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전후해 홈쇼핑 업계 고객층이 고령화되고 이커머스로의 이탈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료 방송 사업자에 내야 하는 막대한 수수료 부담도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꼽히는데 업계는 독점 판매 상품에 주력해 위기를 돌파한다는 전략입니다.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미국 FDA 이상을 진행하는 회사가 10곳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효와 안전성에 자신감을 가진 업체가 의약품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에 대한 엇갈린 시그널들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투심이 흔들리고 있지만 침체로 이어지는 길목에 서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영민 기자와 증시 진단합니다. 문 기자.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잠깐 쉬었다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어제까지 4거래일 동안 코스피 지수는 3.4% 올랐는데요. 오늘은 잠깐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기관이 홀로 매수에 나섰으나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가 컸던 탓인지 코스피 지수는 0.5% 넘게 하락했고요. 특히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세를 이어갔던 외국인은 오늘에서야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은 역시 미국의 경기 문제 때문이죠? 맞습니다. 미국이 아직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어떤 신호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이 간밤 미국은 3분기 국내 총생산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3분기 성장률이 2.6%로 집계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2.3%보다 높게 나왔고요. 또 1분기와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번 3분기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경제 성장이 견고한 것으로 드러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달러와 약세 역시 오늘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1,420원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에 외국인 수급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빅테크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GDP가 또 예상 밖으로 호조를 보이다 보니까 좀 우려들이 좀 뒤섞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3분기 성장률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소비가 굉장히 생각보다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때의 그 식지 않은 그 코로나 이후의 어떤 리오프닝 열기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목할 종목은 어떤 겁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리오프닝 하면 항공이나 호텔, 카지노도 있겠고요. 화장품이랑 의류 업종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화장품 업종의 주가 하락세가 조금 두드러졌습니다. LG생활건강은 오늘 하루에만 4.4%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 발표한 3분기 실적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은 1,90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4% 넘게 떨어졌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아모레퍼시픽 역시 이 잠정 예상 영업이익이 243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1년 전보다 반토막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 경기 둔화 이슈가 상당히 좀 컸던 모양인데요. 당대표 그 선출 대회, 당대회도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후에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상황이죠? 얕게만 좀 보자면 당장은 중국 광군제나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이 쇼핑계에서 되게 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네. 좀 이에 투자자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아쉽지만 이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이러한 호재에 좀 빠르게 반응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해외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봤더니 최소 50%에서 최대 70%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제로 코로나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면서 중국의 소비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중국이 자국 제품을 주로 사는 애국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점,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 아직 진정되지 않는 점 등 먹구름이 많이 껴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반면에 같은 리오프닝주지만 화장품주하고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고요? 어디입니까? 의류업종입니다. 네. FNF라는 의류업종의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 주가는 무려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 영업이익이 발표된 건 아닙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 영업이익이 나오는데요.
이 증권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3분기 영업이익은 1,300억 원이 넘습니다. 예. 1년 사이 40% 가까이 뛸 것으로 보이고요. 4분기 역시도 2,200억 원 가량, 그리고 연간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는 5,861억 원으로 1년 동안 작년과 비교해서 38%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점이 이런 실적을 이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 이슈는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네. 화장품 업계와 다르게 F&F는 이 중국 비중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F&F가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주요 의류업체들을 M&A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다각화가 중국발 리스크를 조금 줄였다는 평가고요. 또 현재 전체 실적 몸집이 계속 키워져 가고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현재 증권가가 평가하기로는 굉장히 낮은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좀 재미있는 보고서 제목을 봤는데요. 예. 아무리 봐도 야박한 밸류에이션이라는 신한금융투자의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투자 적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또 중요한 일정들 많이 대기하고 있죠.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다음 주 2일에 이제 열리는 미국 FOMC 회의일 텐데요. FOMC 회의에서는 11월에 이번에는 기준금리가 0.75% 올라가는 이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확실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11월 2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파월이 이제 12월에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좀 주목해야 될 텐데요. 이에 배경이 되는 게 바로 11월 1일에 나오는 9월 9인이나 이직 보고서고요. 또 같은 날 나오는 이 ADP 취업자 변동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또 다음 주 역시도 이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미국에서는 화이자나 이베이, 퀄컴, 스타벅스 등의 기업들이 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한국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나 하이브 그리고 카카오까지 실적을 내놓습니다. 네,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도 어닝 시즌이 진행되는 가운데 FOMC까지 앞두면서 숨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호 기자와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뉴욕 증시는 이틀째 좀 흐름이 비슷합니다. 간밤에도 혼조세로 마감이 됐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날은 좀 오를 법도 한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하던 미국의 GDP 성장률이 2.6%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다우지수가 장중 내내 상승세를 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나 나스닥 지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종목의 실적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적이 가른 지수의 등락, 먼저 월가 전문가의 시장 분석을 먼저 듣고 오시죠. The earnings release from Meta was poor, and I think that's going to cycle through also with Google. And I think investors now are looking at the alternatives, dividend-paying stocks, companies that have good cash flows and higher quality, perhaps. And I think those are the type of companies that investors kind of want to hang out in while we get through this recession that everyone seems to be talking about. 예,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빅테크들 실적 추이가 좋지 않으면서 특히나 나스닥이 크게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빠진 적이 있나 싶을 만큼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메타 주가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타 주가가 현재는 97.94달러인데요. 예. 이게 100달러 아래로 내려온 것이 2016년 2월 이후 처음이라고 좀 합니다. 예. 전날 실적 쇼크의 영향이었는데요. 올해 3분기 순이익이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의 반토막 수준이었다.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장 마감 직후에 나온 아마존의 실적 역시도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AWS, 웹서비스의 매출 성장률이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아마존은 앞으로 4분기 실적도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메타에 이어서 아마존도 정규장은 물론 시간을 거래해서 한때 20% 가까이 떨어졌다가 낙폭을 줄였습니다. 반면 GDP 지표의 영향도 있었지만 다우지수는 그 안에 편입된 종목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예, 일단은 아마존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13% 정도 빠지는 만큼 내일 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또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나스닥과 다우 좀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 다우에 포함된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어디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업체죠. 맥도날드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예. 글로벌 분기별 비교 매출 지표인 동일 매장 매출이 9.5%나 올랐는데요. 확실한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3.31%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러면서 다우지수를 좀 떠받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애플이나 인텔 역시도 다우지수에도 포함이 된 기업들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은 강달러가 아니었다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좀 표했고요. 예. 인텔 역시도 향후 3년간 10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시간을 거래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겔스 앤 스나이더의 팀 그리스키 선임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기술주와 성장주는 하방 압력이 컸지만 필수 소비재, 에너지, 금융산업, 유틸리티 등은 상당한 힘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거시 경제 상황을 누가 잘 버텨내느냐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보여준 이런 빅테크 쇼크는 전반적인 경기 둔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GDP 지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좋지 않았는데요. 소비자 지출 증가폭이 1.4%로 2분기보다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예. 특히나 주택 투자는 26.4%나 위축되면서 전체 GDP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GDP는 또 흔히들 경기 후행 지표라고도 말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좋지 않을 텐데요. 블리클리 파이낸셜 그룹의 피터 부크바 최고 투자 책임자는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는 증가 없이 평평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4분기에는 마이너스 수치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이제는 연준의 행보에 초점이 더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가 뭐 계속해서 월가 진단 좀 들어보고 있지만 연준 정책에 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시각들이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준이 긴축에 있어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네. 당장 11월 FOMC에서는 75bp 인상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그 이후에는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미 연방보험 신용조합협회는 GDP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연준이 12월 FOMC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 약세장에 있는 증시가 오를 것이냐 하는 것에 관심이 모이겠죠. 그렇죠.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약세장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관심이 많습니다. 월가에서는 좀 진단을 어떻게 하나요? 안타깝게도 월가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는 9월에 증시가 매우 광범위하게 과매도됐다면서 예. 여름에 왔던 안도 랠리와 비슷한 수준의 랠리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그간 하락세가 컸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주가를 떠받치기 위한 기업들의 바이백이 줄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년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네. 여전히 시장에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약세장에 있는 건 분명한 만큼 우량주 위주의 실적 호전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의견들을 종합해 봤습니다. 관련해서 이 기자가 월가 전문가의 조언 직접 들어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월가에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마크 모비우스 캐피털 파트너스 설립자를 만나봤는데요. 끝을 모르는 약세장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마크 모비우스는 약세장이 곧 끝난다고 전망하면서 우량한 기업을 싼 값에 사는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했는데요. 그는 과연 어떤 투자처를 유망하게 봤을까요? 함께 보시죠. 최근 급등락을 거듭하며 불확실성이 커진 미국 증시.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월가에서 투자의 귀재로 꼽히는 마크 모비우스는 약세장이 곧 끝난다고 전망했습니다. Well, the market probably has not bottomed out yet, but I must say this, bear markets normally last about a year, year and a half. We're already almost into a year, a bear market of 1 year, so I think we're now closer to the end. 약세장에 있는 증시가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는 바닥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다고 조언합니다. 약세장의 끝이 다가온 만큼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는 것. Why we say that is that there are always going to be good companies with good earnings, with strong balance sheets, with high return on capital, with pricing power, and when markets are down, that's probably the best time to buy those companies. 가격 결정력 등을 지닌 탄탄한 기업을 저가에 살 수 있다는 건데 고점 대비 30% 넘게 떨어진 한국 증시 역시 투자의 기회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마크 모비우스는 안전자산인 금을 채굴하는 업체와 반도체 부문을 유망한 투자처로 꼽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은 최근 공급망 이슈가 불거졌지만 핵심 기술력을 보유했다면 성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모비우스 설립자의 신흥국 사랑도 여전합니다. Because they see the emerging countries are growing, still growing faster than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India. The second thing is a lot of the emerging market currencies have devalued massively, so it's a good chance to buy these currencies at low prices. 신흥국 가운데서도 높은 인구수를 바탕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 그중에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에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정부가 사태 수습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터질 뻔했던 급한 불들은 일단 진정이 되어가는 분위기인데 이대로 안정화가 되는 건지 홍원표 기자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홍 기자, 일단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은 사실 웬만큼은 다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기적으로는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채권 시장 안정 대책은 뭐 기재부나 금융위 그리고 은행권이나 증권업계에서도 너나 할 거 없이 대책을 내놨는데요. 예. 일단 정부가 이번 주 초에 50조 원 규모의 이제 긴급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은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중에 여유자금 이제 1조 6천억 원으로 회사채와 CP를 좀 사들이기로 했고요. 또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도 8조 원에서 16조 원 수준으로 이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증권금 같은 경우는 이 부실 징후가 있는 증권사에 3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를 일단 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였죠. 9개 대형 증권사들이 약 1조 원 규모의 이제 자체 채권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증권사들이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증권업계에 이제 위기가 닥치면 모두가 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이제 회사별로 한 1,000억 원 규모의 SPC 조성에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증권사가 보유한 이 ABCP를 업계 차원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들도 나섰는데 5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은행채를 좀 발행을 축소를 하고 또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은행권은 이제 2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채권 시장 안정 펀드에 자금 요청에 신속하게 응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태입니다. 예, 일단 뭐 전방위적으로 정말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간 한국은행의 움직임을 또 많은 분들이 주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뭐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이런 조치가 결국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뭐 한국은행의 대책이 좀 가장 늦게 나온 편인데요. 네. 뭐 한국은행이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는 국면인데 뭐 지금 채권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스텝을 밟기 어려웠을 텐데요. 일단은 뭐 어제 금통위를 긴급하게 열고 이 적격 담보증권에 해당하는 이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를 거기에 좀 추가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 적격 담보증권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출을 내줄 때 인정해주는 담보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국채나 뭐 정부 보증채 같은 국공채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은행채를 담보로 해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은행채를 더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좀 자금이 막힌 회사채 쪽으로 좀 돈줄이 쏠릴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은행들의 은행채 발행을 좀 통제하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억제하겠다. 네. 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자금을 회사채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그런 방침인데 네. 일단은 뭐 한국은행은 또 이제 대출 담보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부담을 낮춰주는 그런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은행이 이제 예대율을 이제 한시적으로 이 규제를 좀 완화해 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좀 시중에 자금 조달 여력이 생기면 이 기업으로 회사채 쪽으로 자금이 이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대율이 이제 건전성 비율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금 예금과 담보로 대출에, 하는 대출 비율을 말을 하는데 네. 기존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100%였는데 한 105%를 늘려주고 저축은행권은 110%까지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은 단기 금융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돈이 돌 수 있도록 한 6조 원 규모의 환매 조건부 채권 RP 매입을 하겠다고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이 매입 같은 경우는 좀 단기 사채 같은 경우를 이제 좀 해당을 해서 단기적으로 좀 자금을 빨리 공급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일단 이렇게 정부가 막대한 유동성을 쏟아냈고 지방채 부실이 나면 중앙정부가 무조건 보전하겠다라면서 시장을 안심시키고는 있지만 아직 회사채 시장의 분위기는 안심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혜린 기자 리포트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단기 금융시장은 여전히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CD금리는 3.95%로 10년 내 최고치입니다. 91일물 기업 어음금리 역시 전거래일보다 4bp 오르며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채권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자금인 대차잔고 규모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로 내달 초까지 당장 급한 불은 끄겠지만 시장 불안감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시차는 뭐 있기 마련이에요. 1, 2주 정도 좀 이제 시간 두면은 빨리 경색된 것들은 좀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이제 멈추는 시점 그래도 내년 초까지는 보고 있잖아요. 지속될 것 같아요. 만기가 짧은 단기물에 투자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 등 기업들은 만기 구조를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신용등급 AA급 우량 공기업들도 장기물 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에선 큰손 역할을 하는 보험사와 연기금 등 주요 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영이 다른 공간보다 많이 올라. 그리고 그 구축 효과도 되게 크죠, 사실은. 보험사들이라든지 엔드 투자자들이 원래 한전채 같은 걸 많이 사줘야 되는데 그들이 돈이 없어요. 직접 자금을 유입하는 거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채권을 수요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 제도적으로 보존해 줄 수 있는 수요 정책들이 지금 나와야 되는 게. 정부의 연이은 추가 대책에도 시장에선 유동성 경색에 대한 신음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지금 한전 같은 이제 공사채 그리고 은행채 이런 우량 채권들이 쏟아져 나와도 일부 유찰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회사채는 아예 지금 발행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계속 더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회사채 시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 통영 에코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수요 예측에서 전량 미매각이 발생했습니다. 네. 정부의 대책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유동성 공급이 회사채까지는 좀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어제였는데 통영 에코파워의 3년 만기 회사채는 이제 수요 예측에서 전량 미매각이 되면서 510억 원을 모두 증권사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이 통영 에코파워의 3년 만기 회사채가 신용등급이 A+인데 물론 이제 이번 유동성 공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채 시장의 현재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사례로 꼽혔습니다. 네. 거기에 또 LG유플러스나 하나솔루션 같은 우량 기업들의 회사채도 수요 예측에 좀 미달이 좀 발생하면서 굉장히 좀 회사채 시장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돌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여기에 좀 부동산 PF 시장도 굉장히 좀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업비 차환을 이제 만기를 하루 앞두고 힘겹게 이 차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사실 둔촌주공은 부동산 PF긴 하지만 국내 재건축 사업 중에 가장 우량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둔촌주공은 이제 뭐 기존에 이제 하루 앞두고까지 이 차환에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마음은 조려했을 텐데 이미 한번 좀 대주단을 요청을 했지만 한 7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만기를 요청했는데 이게 이제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도 이제 어저께 KB증권이 이 차환 발행 주관사를 맡아서 약 5,400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 금리가 무려 이제 12%까지 올랐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한 4%대였는데 이제 단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 부동산 시장이 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좀 인상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과가 좀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채권 시장 전문가의 진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내놓은 채권 시장 안정 대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뭐 충분한 대책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만기로 들어오는 채권이 전체 채권의 41%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6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정부가 이번에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50조 원 플러스 알파니까 전체 채권 시장의 한 10%도 조금 안 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충분한 금액, 또 신속한 금액 이런 걸 이제 중요시하는데 이번 정부 대책은 충분한 안정을 시키기에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네. 우리가 투자의 3대 요소를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이라고 합니다.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인데 지방정부가 보정을 서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두려움을 줬다 시장에 신뢰가 밀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가장 안전한 채권이 국채, 지방채, 은행채 이렇게 돼 있는데 국채 다음으로 가장 안전한 지방채가 이렇게 보정을 거절하게 되면서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 좀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전체 채권 시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채권이 41% 정도 되고 보통 우리가 이제 유동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기라든지 장기는 채권의 만기가 언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단기 채권의 2배를 유동외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1년 안에 만기가 들어오는 금액이 한 5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유동외채로 본다 그러면 약 1,000조 원 가까이 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보다는 한 2배, 3배, 100조 원이 넘는 정도를 정부가 더 해줘야 되겠고 미국 중앙은행은 이러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방법이 정부 국채, 지방채, 공사채뿐만이 아니라 회사채까지 사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물가의 좀 상승에 대한 그런 서로 상반되는 그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기업이 살아남고 우량한 기업들이거든요. 이건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렇게 한국은행과 좀 협업을 해서 한국은행이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채까지도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까지를 매입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업들 상황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한동안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기업들 자금 조달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기업들 도산 우려에 대한 또 우려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굉장히 기업에 대한 우려가 많이 큽니다. 저는 뭐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외환위기가 오니까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였는데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뭐 추경호 장관이나 이창용 국장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자체가 GDP 대비 25%밖에 안 됩니다. 1997년도 IMF를 겪고 2008년도를 겪었는데 저는 한국은행이 충분한 대비를 못했다고 항상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대만의 GDP 대비 외환보유고는 91%거든요. 홍콩, 싱가포르가 다 90%, 1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은 1%도 안 된다. 세계 30위권이고요. 예. 우리나라가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무역 의존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75%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라든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한 외환보유라든지 국제금융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대비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25% 가까이 올랐고 이랑 또 국내 시장에 이런 레고 사태까지 나왔고 전체 시장에 약 우리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는 기업을 보통 한계 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런 기업이 한 20%가 지금 한계 기업에 모여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금년 말까지 4.4%, 내년에는 5.4%까지 올립니다. 예. 앞으로 미국이 연준이 물가가 2%가 될 때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5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자율은 계속 우하향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위기만 좀 넘어간다 그러면 다시 은행 이자는 4%로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한 1년, 2년 정도만 좀 잘 참고 잘 견뎌야 되겠고 정부도
또 한국은행도 이 한 2년 정도만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년 정도가 위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뭐 그래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워낙 또 지원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는 좀 안심하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앞으로 시장이 또 불안해지거나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좀 추가로 내놓을 만한 대책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는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렇게 충분한 외환보유고 대만처럼 90%까지 외환보유고를 흑자가 발생할 때마다 좀 쌓아두는 게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한국은행이 한 1년 정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량한 새사채까지도 매입하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의 중앙은행이 회사채까지 매입을 해주면서 미국의 시장이 안정이 되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량한 기업들, 롯데건설마저도 한 7천억 원 가까이를 롯데 계열사에서 빌릴 정도로 그 우량한 롯데가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97년도나 2008년도, 특히 97년도에는 우리나라 우량한 기업들, 대기업들의 반 이상이 부도가 났을 정도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한국은행이 특히나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채나 공사채는 물론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매입을 해줘서 자금을 융통을 해줘야 되겠다. 기업이 살아남아야만 우리 경제가 정상화되었을 때 한국 경제가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GDP 기준으로 세계 9위 정도 되고 제조업으로는 세계 5위 정도 됩니다. 이렇게 우량한 기업들이 살아 있어야만 우리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였습니다. 홈쇼핑 업계를 이용하는 고객의 평균 연령이 50대라는 점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놓고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부 전유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홈쇼핑 업계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홈쇼핑이 처음 방송을 시작한 게 199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0년 가까운 시간이 이제 서비스를 한 겁니다. 홈쇼핑을 이용하는 고객도 함께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편차가 있긴 하지만 50대 이상이 주 고객인 건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고객 평균 연령은 현대홈쇼핑이 53.8세, 그리고 농수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NS홈쇼핑은 57세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지만 5년, 10년 뒤까지 이런 고령화 현상이 이어진다면 실버 세대에 편입되기 때문에 소비력이 급감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젊은 층이 요즘 TV를 잘 안 보기는 하죠. 많이 빠져나간 겁니까? 얼마나 빠져나간 겁니까? 네, 먼저 홈쇼핑 한 업체의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고객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2년에 비해서 30대 이하 고객층이 크게 빠졌습니다. 30%에서 13%까지 내려갔고요. 많이 빠졌네요. 반면 40대도 빠졌고 50대 이상 고객 비율은 크게 늘었습니다. 25%가 늘면서 전체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거죠. 스마트폰과 모바일 쇼핑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2010년대를 거치면서 TV 홈쇼핑 고객의 고령화 현상이 급격해진 겁니다. 여기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고령층의 온라인 소비가 대폭 늘었거든요. 이런 점도 TV 홈쇼핑 업체들로서는 되게 악재인 겁니다. 한 카드사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50대의 온라인 소비는 110% 늘었고요. 60대 이상은 142%나 늘었습니다. 뭐 전체 파이에서 5, 60대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적겠지만 5, 60대가 그래도 대거 온라인 소비로 이제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고객층이 고령화되는 것도 문제인데 그들마저 이제 이커머스로 넘어갈 조짐이 보이니까 TV 홈쇼핑 업체들로서는 부담이 더 커진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친근하지 않은 것 같고 TV를 이제는 많이 안 보니까 홈쇼핑을 접하게 될 계기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홈쇼핑보다 저는 쿠팡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가격 비교도 좀 할 수 있고요. 일단은 배송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좀 편리하고. 50대 이상의 고객 비율은 크게 늘었습니다. 20대에 비해서 13%까지 늘었고요. 60대 이상은 142%나 늘었습니다. 50대 이상은 142%가 그래도 대거 온라인 소비로 이제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고객층이 고령화되는 것도 문제인데 그들마저 이제 이커머스로 넘어갈 조짐이 보이니까 TV 홈쇼핑 업체들로서는 되게 악재인 겁니다.
50대 이상이 구매력은 좋은데 소비 성향이 젊은 층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걱정을 할 만한 이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홈쇼핑 업체들 비용이 또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이건 좀 꾸준히 지적이 되어왔던 문제인데 네. 송출 수수료가 과다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홈쇼핑은 이제 TV에 있다 보니까 채널 번호를 부여받아서 사용을 하잖아요. 8번, 10번 이런 식으로 지상파 채널 사이에도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채널을 부여받아서 사용하는 대가가 송출 수수료입니다. 이 채널 사용료 같은 거죠. 그래서 상업시설로 따지면은 건물주에게 세들어 있는 뭐 커피숍의 월세, 임대료 이런 개념입니다. 네. 문제는 이 송출 수수료가 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 데이터부터 비교를 해보면은 과거 2012년만 해도 8,600억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면서 지난해에는 1조 8천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채널 수수료가 올라가면은 매출액도 늘었어야지 맞는 건데 반면 홈쇼핑의 상품 판매액은 수년째 9조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은 수수료, 그러니까 방송 매출액은 3조 2천억 원 수준에서 역주행을 한 결과 3조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홈쇼핑 채널은 상품을 하나 팔 때마다 30% 정도의 마진을 남깁니다. 이게 결코 낮지 않은 마진율이거든요. 예. 하지만 채널 사용료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마진의 3분의 1을 채널 사용료로만 내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TV를 통한 상품 판매는 뭐 비슷한 평년 대비 비슷한 수준인데 채널을 사용하는 비용만 높아지다 보니 홈쇼핑 수익성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IPTV를 운영하는 통신 3사 같은 경우는 IPTV 가입자가 늘어나니까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채널을 이용하는 돈을 더 내야 돼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예. 홈쇼핑 업체는 TV 가입자는 늘어도 대중들이 TV를 보는 시간이 줄다 보니까 매년 수수료를 10%, 15% 이렇게 올려주는 거는 부당하다 이런 논리로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홈쇼핑 업계 관계자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방송 매출액의 60%에 달합니다. 즉 1,000원짜리 상품을 팔면 홈쇼핑사가 300원 정도를 수수료를 받는데요. 그중에 60%인 한 180원 정도는 유료방송 사업자한테 주는. 네, 정 기자 설명을 듣고 보면 홈쇼핑 업계가 지금 사양길로 접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본인들도 지금 상황을 잘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까? 네, 사실 홈쇼핑 업계들이 참 묘한 상황인데 TV를 떠나야겠다 이렇게 움직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TV에서 판매 중인 상품인데 이제 보통 홈쇼핑을 많이 이용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화로 주문하지 않고 앱에 와서 주문하세요 혹은 홈페이지에서 주문하세요라고 하면은 10% 할인 거기다가 적립금까지 이제 10% 얹어준다 이런 텐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이제 이런 판매 방식이 대표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보다 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홈쇼핑에는 없는 자체 제작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한다거나 또 2030 세대를 노린 이제 TV를 넘어서 오프라인 쇼핑 공간까지 런칭을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김예원 기자가 홈쇼핑 업체들의 생존 전략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팝업 스토어. 홈쇼핑이 운영하는 이 브랜드는 디퓨저나 향수 같은 향 전문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핵심 고객층은 2030 세대로 론칭 3년 만에 누적 주문액 150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러한 MZ 고객들에 대한 니즈나 트렌드를 같이 반영함으로써 제품군들을 좀 확장을 하게 된다면 그게 매출이나 아니면 이런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인기, 인지도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홈쇼핑 업체는 단독 라이선스, 자체 기획 브랜드 운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 홈쇼핑 업체 4개사 평균 15개의 단독 자체 브랜드를 운영 중이고 상품 수와 물량도 꾸준히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PB 제품은 기획부터 유통까지 모든 단계를 홈쇼핑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중간 유통비가 크게 절감됩니다. 일반적인 홈쇼핑 위탁 판매보다 수익성을 10% 정도 높일 수 있고 TV 홈쇼핑을 넘어 다른 채널로 판로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경쟁사에는 없는 차별화된 상품으로 신규 고객 유입은 물론 충성 고객 확보에도 적합하다는 설명입니다. 2030 신규 고객을 늘리기 위해 PB 개발팀까지 신설한 것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PB가 기존에는 이제 저희 주 고객층에 맞는 50, 60 이상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모바일이라든지 MZ 고객에 맞는 좀 특화된 PB를 만들고 싶다. 홈쇼핑 업체의 또 다른 생존 전략은 새로운 콘텐츠입니다. 자체 앱이나 네이버, 유튜버 등 대중적인 플랫폼을 활용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가 대표적입니다.
방송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20, 30대 고객분들이 이제 과반수 정도가 되세요. 재미있는 요소 그리고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 중요한 정보들을 좀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컨텐츠에 대해서 좀 반응률이 굉장히 높고요. 쇼 호스트가 나와서 상품을 소개하는 기존의 TV 홈쇼핑 진행에서 벗어나 젊은 층이 선호하는 포맷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현대 홈쇼핑은 세로형 쇼폼, 브이로그 먹방 등을 판매 방식에 적용해 평균 구매 연령을 크게 낮췄습니다. 자체 캐릭터를 활용해 콘텐츠 지적재산권을 육성하며 신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롯데홈쇼핑이 개발한 캐릭터 벨리곰, 가상인간 루시가 대표적인데 고유 IP를 활용한 굿즈 판매와 광고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롯데홈쇼핑은 애니메이션 제작, 게임 개발 등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확대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홈쇼핑 업체들은 백방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변 여건은 녹록한 상황은 아닌데요. 대표적인 게 통신 3사의 케이블 사업자 인수입니다. 과거 CJ그룹 소속이었던 헬로비전은 LG U+로, T브로드는 SK텔레콤, 그리고 현대 HCN은 KT 스카이라이프로 넘어갔습니다. IPTV 그리고 유료방송 사업자를 모두 품에 안은 통신사의 유료방송 시장 장악률은 현재 85%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장악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홈쇼핑을 상대로 한 송출 수수료 협상력은 이제 통신 3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홈쇼핑 업체는 이제 TV를 넘어서 모바일 커머스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는데 이 역시 문제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 밑으로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지금은 수수료 부담이 높지 않지만 언젠가 이제 IPTV를 넘어서 모바일 커머스에서 이제 매출액이 많이 나올 경우 플랫폼 기업들이 언제 또 수수료를 높일지 모르거든요. 송출 수수료 부담에 IPTV를 떠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통신 3사의 위치를 플랫폼 기업이 대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홈쇼핑 업체들로서는 자체 PB 상품을 통한 수익성 개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홈쇼핑 앱이나 홈페이지로 고객을 이끌지 여부가 업계에 남겨진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홈쇼핑 업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효성 기자였습니다. LG전자의 매출이 3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수익성 악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전 수요 부진 탓에 주력인 TV 사업은 2분기 연속 적자를 냈는데 문제는 이런 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LG전자가 3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도 웃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25%나 늘었지만 지난해 3분기에 GM 리콜 충당금으로 4,800억 원을 쓴 것을 감안하면 영업이익은 사실상 30% 넘게 줄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닝 쇼크입니다. 무엇보다 주력인 TV 사업의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TV 사업을 맡은 HE사업본부는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적자 폭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글로벌 TV 수요 감소로 판매가 줄어든 데다 재고를 줄이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더 쓰면서 손실이 커졌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LG전자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은 전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분기, 25분기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낸 전장 사업은 3분기에는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흑자 규모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흑자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4분기와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전 세계적인 소비 심리 둔화 속에 TV에서 시작된 부진이 다른 가전제품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울한 전망 속에 이달 들어 무려 8곳의 증권사가 LG전자의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목표 주가를 20% 넘게 내린 곳도 3곳이나 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네, 올 한 해 정부가 K-바이오 육성책을 적극 펼쳤고 우리 기업들도 다양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특히 미국 FDA에 도전하는 기업 수는 이 규모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함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올해 FDA로부터 임상 2상, 그러니까 2상, 3상을 포함해서 이 2상을 승인받은 국내 의약품 수가 생각보다 적다면서요?
네, 이렇게 2상과 3상 이상 후보 물질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제약 바이오 관련 상장사가 10곳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임상 진입이 수월한 복제약인 바이오 시밀러와 1, 2상을 같이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일부 항암제를 제외한 수긴 하지만요. 예. 국내 의약품 시장 몸집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입니다. 이게 뭐 FDA로부터 우리가 임상을 승인받았다. 흔히들 이야기를 하지만 FDA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이게 정확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미국이 글로벌 제약 강국이기도 한데요. 예. 사실은 최대 규모의 의약품 시장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시장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거의 절반이네요. 네, 시장 규모를 한번 보시면 예. 2020년 기준으로 약 770조 원입니다. 예. 참고로 한국 시장은 17.6조 규모입니다. 뭐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한 45배 이상 큰 시장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야겠네요. 상당히 큰 시장이죠. 예. 이렇게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의약품이 되려면 FDA로부터 임상 시험에 대한 계획 승인부터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 뒤에 FDA가 요구하는 임상을 모두 성공적으로 끝낸 이후 시판 허가를 받는 시기입니다. 이게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진출이 좀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실제로 미국 시장에 도전장을 낼 정도면 약효랑 안전성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지 업계 관계자들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투자의 규모라든가 한국에서 규제 당국하고 대화하는 거랑 미국하고 또 다르고 시야로도 현지 시야를 써야 될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런 데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조가 시험을 통한 다인종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임상 비용과 선제적인 사업화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종 임상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나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들어보니까 규제부터 뭐 임상 데이터까지 환경 자체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FDA 임상 2상과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또 있는데요. 예. 지난 20일에 HK 이노웨는 FDA로부터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이죠. K캡의 임상 3상을 승인받아서 이제 예. 임상에 착수를 했고요. 이게 이 K캡이 국내 관련 치료제 계열 중에 가장 먼저 미국에 데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애지화학 통풍 치료제 티굴릭소스타트, 펩트론의 뇌질환 치료제 프리센딘 역시 최근 FDA로부터 3상을 승인받았고요. 그 외에도 크리스탈 지노믹스라거나 브릿지바이오, 아타바이오 등이 2상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LG화학 관계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미국 FDA 승인을 받게 되면 글로벌 허가에도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1,0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연구개발과 이렇게 선순환 구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약을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임상에 직접 나서게 됐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대로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또 통과한 만큼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인, 근로자들이 산업단지에서 희망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덴탈케어 시장과 관련해서 양재준 기자와 함께 시장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일단 뭐 덴탈케어 시장에 뭐 임플란트 제조사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치아 위생과 관리를 뜻하는 뭐 칫솔, 뭐 아니면 치약,
뭐 구강 청결제 이걸 전체적으로 덴탈 케어 시장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장에는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 애경 등 생활 제조용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동화약품, 동화제약, 존슨앤존스, 유한양행 등 전통 제약사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 위생이 강화되면서 덴탈 케어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임플란트 제조업체들은 물론 중소제조업체들도 미백 효과와 치주질환 예방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 자회사인 오스템 파마를 비롯해서 메가젠 임플란트가 동종업계인데 덴탈 케어 시장에 진출했으며 코스닥 상장사인 BBC, 벤처기업인 프록시 헬스케어, SMG 솔루션 등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뭐 관련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수치상으로는 어느 정도 커졌습니까? 네, 국내에서 덴탈 관련 케어 관련 시장 규모는 약 6천억 정도입니다. 칫솔과 치약이 각각 한 2,300억에서 2,500억 정도 되고요. 치약 구강 청결제는 한 1,000억 원 가량이 됩니다. 국내 시장 규모가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재밌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난 5월 코트라 LA 무역관에서 발표한 미국 칫솔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칫솔 수입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2억 4,962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경우 뭐 오랄비로 대표되는 P&G, 뭐 콜게이트, 그다음에 듀폰 같은 여러 회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액 자체가 3천억, 우리나라 시장보다 더 크게 그렇네요.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과 치과를 가지 못해서 이 구강 클리닉을 찾지 못한 소비자들이 전동 칫솔이라든지 구강 케어 제품을 많이 수요를 늘렸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덴탈 업계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WHO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약 35억 인구가 오랄 디지즈, 흔히 말하는 구강 질환을 앓고 있는 인구로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50%, 전 세계 인구의 약 50% 정도가 잇몸의 염증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질 거냐라고 봤을 때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되고 식생활이 또 이제 여러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이런 게 되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치아 임플란트, 그다음에 치아 교정 이런 이제 각종 보철에 의한 치주 관리, 치아 관리가 많아지면서 네, 확실히 이런 수요가 수치상으로 드러나고 있고 시대상과도 좀 잘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분야에 대해서 벤처캐피탈 투자는 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임플란트 제조라든지 아니면 관련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좀 분위기가 약간 좀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 24일 GS그룹은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인 칼라일과 함께 국내 기업인 메디트라는 그 구강 스캐너 기업입니다만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GS그룹 컨소시엄은 그 메디트의 그 최대 주주인 유니슨 캐피탈의 지분을 포함해서 총 3조 원 규모의 거래에 나섰다는 관측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거래인데요. 이번 인수가 주목받으면서 구강 스캐너라든지 덴탈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아크리얼 같은 경우도 최근 DSC 인베스트먼트 등을 통해서 61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미세전류 칫솔 특허 제품으로 미국 FDA 인증을 받았고 미국 시장에 진출에 성공한 프록시 헬스케어는 지난해 82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마쳤고 올해 시리즈 B 준비를 서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록시 헬스케어는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에 진출한 후 내년 매출액 300억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김영욱 프록시 헬스케어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케팅과 판매 유통 채널 확장을 위해서 미국 법인을 저희가 올 2월에 뉴저지, 뉴욕시티에 이제 저희가 설립을 해서 현재는 저희가 그 반려동물 칫솔과 그다음에 사람 칫솔을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시장 침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빠르게는 캐나다와 그 멕시코, 즉 북미 지역으로 지금 확장 전략을 세워놨고요. 그 요즘에 이제 저희가 조금 마케팅을 하고 저희 기술에 대한 뭐 과학적 인지도가 좀 올라가면서 유럽 바이어들과도 지금 많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벤처 캐피탈 업계는 올해 신약 개발 등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일부 축소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약 전년 대비 27.4%를 줄였는데 치과 기자재와 디지털 헬스 분야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IPO 프리보드 양재준 기자였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